여러분, 오늘 우리는 트럼프를 막을 수도 있는 유일한 인물, 그녀의 이름은 카멀라 해리스. 샌프란시스코의 지방 검사에서 시작해 지금은 트럼프와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현재 트럼프와 경쟁하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의 인생을 핵심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멀라 데비 해리스의 이야기는 1964년 10월 20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모두 이민자였습니다. 어머니 샤말라 고팔라는 인도 출신의 유방암 연구원이었고, 아버지 도널드 해리스는 자메이카 출신으로 스탠퍼드 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의 미국 흑인 종신 교수였죠. 아버지는 개신교 신자이고 어머니는 힌두교 신자여서 그녀와 그녀의 여동생은 두 종교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왔어요. 그녀는 힌두교 사원과 흑인 교회를 오가며 성장했고, 이는 그녀의 세계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머니는 해리스와 여동생 마야에게 인도 문화를 가르쳤고, 동시에 미국 민권운동의 역사도 함께 배우게 했습니다. 7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해리스와 여동생은 주로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해리스의 어머니 샤말라는 두 딸을 힌두교식 교육으로 가르쳤고, 이는 후에 해리스의 정치적 정체성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카멀라 해리스의 교육 여정은 그녀의 다문화적 배경만큼이나 다양했습니다. 어린 시절 대부분을 캘리포니아에서 보냈지만 중학교 시절에는 큰 변화를 겪게 되죠. 해리스가 12살 때 어머니가 몬트리올 대학교에서 연구직을 얻으면서 가족은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이곳에서 해리스는 프랑스어를 배우며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했죠. 그 이후 웨스트마운트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녀는 학생회 활동에 참여하며 리더십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나 해리스의 진정한 학문적 열정은 미국으로 돌아와 대학에 진학하면서 꽃피었습니다. 그녀는 워싱턴 DC에 있는 하워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워드 대학교는 역사적으로 흑인 대학으로 해리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워드 대학교에서 해리스는 경제학과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워드 재학 시절 우편물실 사무원으로 인턴 생활을 하며 경제학회를 이끌었고, 토론팀을 이끌고 알파, 카파, 알파에 합류했습니다. 1986년 하워드 대학교를 졸업한 후 해리스는 캘리포니아로 돌아와 헤이스팅스 법과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법조인으로서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해리스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다문화적 배경으로 인한 차별과 편견을 경험했고, 이는 오히려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불평하지 말고 무언가를 하라고 가르쳤고, 이는 해리스의 삶의 모토가 되었죠. 1990년 해리스가 26세였을 때 어머니가 대장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상실의 경험은 해리스에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리스는 종종 어머니를 자신의 가장 큰 영감의 원천으로 언급하며 어머니의 가르침이 자신의 공공 서비스 정신의 근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1990년 해리스는 캘리포니아 엘러미다군에서 지방검사로 고용되어 떠오르는 유능한 검사로 주목받았습니다. 1998년 2월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 테런스 홀리나는 해리스를 지방검사 보조로 채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른 5명의 변호사를 감독하면서 직업형사과장이 되었죠. 해리스는 그곳에서 살인, 강도, 강간, 성폭행 사건, 특히 삼진 사건을 기소하였습니다. 2002년 해리스는 큰 도전에 나섭니다. 그녀는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장 선거에 출마했고 현직 검사장을 누르고 당선되었습니다. 이로써 해리스는 캘리포니아주 최초의 유색인종 여성 지방검사장이 되었습니다. 지방검사장으로서 해리스는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을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백온트랙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비폭력 초범들에게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재범률을 54%에서 10%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아동 성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환경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2010년 해리스는 더 큰 무대로 나아갑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녀는 캘리포니아주 최초의 여성 흑인 남아시아계 검찰총장이 되었습니다. 2011년 해리스는 모기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대책반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많은 미국인들이 겪은 주택 압류 문제에 대한 대응이었죠. 2013년에는 주택 소유자 권리장전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불공정한 압류 관행으로부터 주택 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해리스는 대기업들의 불법 행위에도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2014년에는 임대 소매업체 에런스로부터 고객들에게 3,100만 80달러를 환불받게 했고, 2015년에는 영리 교육기관 코린트 스칼리지스로부터 12달러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프라이버시 권리 보호에도 앞장섰습니다. 2012년 주요 기술 기업들과 협약을 맺어 앱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고, 사이버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특별부서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해리스의 법률 경력이 항상 찬사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그녀가 진보적 검사를 자처하면서도 실제로는 보수적인 정책을 펼쳤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과도한 투옥률과 마약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2015년 장기 집권 상원의원 바바라 복서가 은퇴를 선언하자 카멀라 해리스는 가장 먼저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리스는 선거 초반부터 선두를 달렸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녀는 주요 경쟁자들을 크게 앞섰고, 많은 유력 정치인들이 그녀와의 경쟁을 피해 출마를 포기했죠. 2016년 2월 캘리포니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해리스는 80%에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어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지지도 얻었죠. 6월 예비선거에서 해리스는 40%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고, 7월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의 지지까지 얻었습니다. 11월 총선에서 해리스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거의 모든 카운티에서 6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죠. 2017년 해리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슬림 금지령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2018년 그녀는 상원 법사위원회에 임명되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특히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트럼프 행정부의 가족 분리 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2019년에는 로버트 뮬러의 러시아 간섭 조사 보고서와 관련하여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완전한 투명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민자 인권 문제에도 꾸준한 관심을 보였죠. 2020년 해리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유죄 투표를 던졌습니다. 그녀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미국 사법제도의 청렴성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카말라 해리스 의원은 4년간 이민자 권리, 개인정보 보호, 정부 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과 단호한 태도는 많은 주목을 받았죠. 그러나 동시에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녀가 너무 강경하다고 비판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녀의 과거 검사 경력과 현재의 진보적 입장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의 상원의원 활동은 그녀를 미국 정치의 중심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경험과 성과는 후에 부통령 후보로 선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19년 1월 카멀라 해리스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녀의 캠페인은 초반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민주당 첫 후보 토론회에서 조 바이든과의 설전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캠페인이 진행될수록 해리스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정책 입장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자금 모금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2019년 12월 해리스는 대선 출마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 8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조 바이든이 해리스를 자신의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로써 해리스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흑인, 아시아계 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바이든 해리스 티켓은 치열한 선거전 끝에 승리를 거두었고, 2021년 1월 20일 카멀라 해리스는 미국의 제49대 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부통령으로서 해리스는 여러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녀에게 중미 지역의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임무를 부여했고, 해리스는 이를 위해 과테말라와 멕시코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리스는 상원의장으로서 50대 50으로 나뉜 상원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의 표결로 1.9조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이 통과되는 등 주요 법안들이 가결되었습니다. 해리스는 또한 국제 무대에서도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싱가포르, 베트남 등을 방문하며 미국의 동맹관계 강화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부통령으로서의 해리스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일부에서는
그녀가 중요한 정책 결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또 다른 이들은 그녀의 리더십 스타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멀라 해리스의 부통령 취임은 미국 정치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미국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상징하며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올해 선거는 예상치 못한 극적인 반전이 있었죠. 당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이 예상됐지만 상황이 급변했죠. 7월 중순 CNN 주최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까지 겹치면서 민주당 내 후보 교체론이 급부상했습니다. 결국 7월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전격 사퇴하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불과 2시간 후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초스피드 전국 변화가 있었죠.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의 선거 캠프를 그대로 물려받아 단숨에 과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식 후보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만약 해리스 후보가 당선된다면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인도계, 자메이카계 대통령이 됩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 이후 두 번째 유색인종 대통령이 되는 거죠. 한편 외교 정책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가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카멀라 해리스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카멀라 해리스의 인생과 현대 미국 정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주제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